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전염과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사회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우리 모두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 여러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빚어낸 성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전국 단위의 공직선거는 없지만 4월 7일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2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 역시 모범적이고 안전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2022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관리하는 한편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며 사회적 약자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희망을 일궈내는 아름다운 선거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흰소의 힘찬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재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해당 선거에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때 또는 선거가 무효로 된 때,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할 때 실시합니다. 오는 4월 7일 전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요. 현재까지 재보궐선거 확정 현황을 안내해드립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모두 17건입니다. 시도지사 선거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2건, 구시군의 장선거는 울산광역시 남구, 경상남도 의령군 2건이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서울시 강북구 제1선거구,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충청북도 보은군 선거구, 전라남도 고흥군 제2선거구, 경상남도 고성군 제1선거구, 경상남도 함양군 선거구 6건, 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는 서울시 영등포구 바선거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선거구, 경기도 파주시 가선거구, 충청남도 예산군 라선거구, 전라북도 김제시 나선거구, 전라남도 보성군 다선거구, 경상남도 함안군 다선거구 7건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시도지사,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12월 25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애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등록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은 6명, 부산광역시장은 1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 신청했습니다. 구시군의 장선거는 울산광역시 남구 1명이 등록했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1선거구 1명,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3명, 전라남도 고흥군 제2선거구 2명, 경상남도 고성군 제1선거구 3명입니다. 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는 서울시 영등포구 바선거구 1명, 경기도 파주시 가선거구 1명, 전라북도 김제시 나선거구 4명입니다. 한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립안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이들이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1월 7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국민투표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선거사무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사무를 위탁받아 시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21년 1월 18일 예정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했는데요. 그 결과 모두 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한 후보자는 1번 이종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2번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3번 이기흥 제40대 대한체육회 회장, 4번 강신욱 단국대학교 교수입니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사무원과 함께 오는 1월 17일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공보,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전화, SNS를 포함한 정보통신망, 위돈 및 어깨띠, 명함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2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요. 당선인은 유효 투표 중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며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인이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비대면으로 치러져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없는 만큼 선거인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법률로 그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일 중앙선관위 고위직 및 각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의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1월 1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기획조정실장, 김진배 선거정책실장, 위환 감사관, 임채만 기획국장, 김수연 홍보국장, 박혁진 정보자료국장, 김재원 선거국장, 김찬중 법제국장, 강동환 조사국장, 선거연수원 옥미선 원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 서울특별시 선관위 김판석 상임위원, 인천광역시 선관위 김진묵 상임위원, 경기도 선관위 김주헌 사무처장, 대전광역시 선관위 신민 사무처장, 세종특별자치시 선관위 윤재현 상임위원, 김정곤 사무처장, 충청북도 선관위 이은식 상임위원, 충청남도 선관위 송봉섭 상임위원, 강원도 선관위 이종문 사무처장, 대구광역시 선관위 이종호 사무처장, 경상북도 선관위 이기화 상임위원, 광주광역시 선관위 문흥철 상임위원, 전라남도 선관위 이명행 상임위원 조경호 사무처장, 경상남도 선관위 서동화 상임위원, 김진수 사무처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헌법이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선거와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새해 달라지는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이혜은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새해 달라지는 정치관계법입니다. 2020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서 조금 달라졌고 정치자금법도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개정된 정치관계법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알 권리와 선거권 보장 강화,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 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로 허용됐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ARS를 제외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의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알 권리와 선거권 보장이 강화됐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회,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 수화언어 통역이 의무화되고 기존 책자형 선거 공보 면수 이내에서 작성이 가능했던 점자형 선거 공보는 책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 2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공보 음성, 점자 파일이 저장된 저장 매체를 제출하면 그 저장 매체를 발송하고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한 이동약자의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이 재량 규정에서 의무화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연 1회 실시했던 재보궐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 한해서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하고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 법정화가 폐지됐습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위헌 규정을 정비했는데 규칙으로 정하던 언론인의 입후보 제한을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선거 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선거 벽보, 첩부, 철거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은 부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후원회 지정권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허용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뿐 아니라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 후원회는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 이내에서 연간 모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입니다. 오는 4월 7일 전국에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재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해당 선거의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때 또는 선거가 무효로 된 때 실시하고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데요. 재선거 실시 사유 중 하나인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의 주체를 당선인과 선거 사무장 등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하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하며
대상이 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모두를 포함합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했는데요. 각각 선고된 100만 원 미만의 벌금 합산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될까요? 각각 선고된 벌금의 합산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도 법 규정에 의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당선인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재산상의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 무효 유도죄, 기부 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는데요. 이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 책임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연대 책임을 강화한 것인데요. 이들이 저지른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은 전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봐서 후보자를 공범으로 인정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은 못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이익을 박탈한 겁니다. 어떠세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인의 당선 무효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셨죠?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저지르거나 기부 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산 전쟁기념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배우 전예지입니다.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예지 씨, 혹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바로 전쟁기념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바보 같은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쟁기념관 하면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시아 최대 규모 무기 박물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기념관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직접 전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훈, 호국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했는 거죠. 그리고 6.25 전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과거, 선사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 자료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신 분들의 자료,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아울러서 전시를 하고 있죠.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전쟁기념관 하면 6.25 전쟁만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기대감을 갖고 우리 빨리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쌤,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와 바로 보이는 곳에 호국 추모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념관을 둘러보기 전에 앞서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하신 호국 선열들의 위협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었죠.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신 선열분들을 먼저 추모하고 되뇌면서 전시를 둘러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들어가 볼까요, 한번? 네. 네. 선생님, 여기 이렇게 전사자 명부가 있네요. 네. 나라를 위해 몸바친 호국 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합니다. 저희도 잠시 묵념할까요? 선생님, 여기 전시물들이 굉장히 웅장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추모실에는 크게 3개의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조형물이 바로 창조입니다. 이렇게 방구형으로 보이는 게 우리나라 한반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히 번영하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장을 봐주실까요? 가운데 저렇게 매듭이 묶인 게 있는데 무궁화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죠. 혹시 매듭을 보니까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래도 매듭하면 꽉 묶여있고 끊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단결이나 화합 같은 걸 뜻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역시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네, 이 매듭은 우리의 대동단결 그리고 민족의 화합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삐져나와 있는 실타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고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 설치된 조형물이 바로 결의의 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보시게 되면 호국의 발자취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파괴와 혼란의 과거를 딛고 오늘날 그리고 미래로까지 우리가 희망의 의지를 염원하고 담고 있는 조형물이죠.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조형물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념실 한번 가볼까요? 네. 예지 씨, 우리가 6.25 전쟁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에 앞서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6.25 전쟁은 남침일까요? 북침일까요? 당연히 남침이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쪽 침략, 남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전시실에 들어가서 한번 더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정말 이곳은 전쟁 시작부터 휴전까지 전쟁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6.25 전쟁의 초기 전세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과 동시에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요. 한 달여 만에 저희의 고향이었던 대구, 부산,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다 북한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의 배경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일성은 당시 무력으로 남북한을 통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을 설득하여 전쟁의 지원과 약속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김일성이 또 마오쩌둥에게 전쟁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침을 모의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확대가 된 게 6.25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소규모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송악산 오사 전투인데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이 송악산 오사 전투와 또 관련된 전시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와,
선생님, 여기 이렇게 6탄 시병사 모형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 모형이 또 6탄 시병사가 송악산 5사 전투의 영웅이시죠. 그러면 송악산 5사 전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38도선에 따르면 이남 지역에 개성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38도선을 관통하는 라인에 송악산이 있었습니다. 그 송악산은 북한의 영토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송악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개성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국군에서는 송악산으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때 북한이 기습적으로 우리 국군의 진지를 습격하고 탈환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 국군은 다시 한번 진지를 탈환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때 맹활약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뒤에 있는 6탄 시병사입니다. 81mm 박격폭탄을 직접 끌어안고 북한의 진지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북한 진지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죠. 그 활약 덕분에 우리는 다시 송악산 일대의 진지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네, 폭탄을 품에 안고 자폭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희생을 이미 예견했을 텐데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이분들의 용기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송악산 5사 전투처럼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소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들이 폭발했던 것이 바로 6.25 전쟁이죠. 그러면 우리가 6.25 전쟁의 초기 전세, 배경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6.25 전쟁의 결정적 순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러 가겠습니다. 네. 예지 씨, 6.25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인천 상륙작전인데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우리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되죠. 혹시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셨나요? 네, 당연히 봤죠.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영화는 꼭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인천 상륙작전은 영화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평양까지 장악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13일 만에 서울을 탈환하고 평양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작전은 당시에는 맥아더 장군 외에는 전원 반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작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고요. 그다음 항로가 너무 구불구불한 거예요. 그리고 만조라 그러죠. 바닷물이 차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었습니다. 배를 이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요. 아, 그랬군요. 아, 저번에 저희가 같이 갔던 팔미도의 그 등대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잖아요. 예지 씨, 기억하시네요? 네. 팔미도 등대에 불빛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 밑에 있는 암초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함선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한 작전을 구사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선생님, 전쟁기념관이 진짜 정말 넓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 상륙작전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우리 국군은 북진을 합니다. 그리고 치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도달을 하죠. 깃발만 꽂으면 드디어 통일이 되려는 순간 김일성의 요청을 받은 중국의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군, 중공군을 투입시킵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전세가 또다시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평양을 뺏기고요. 서울도 또다시 뺏기게 되죠. 이거를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네, 선생님, 중국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뺏기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서울을 뺏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정비를 한 후에 다시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을 펼치죠. 그렇지만 지금 38도선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고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자 전쟁에 참전했던 주요 국가들은 전쟁을 그만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휴전협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휴전이 체결돼 버리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분단의 아픔, 고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밖에 전사자 명비가 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지 씨, 이곳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공간입니다. 6.25 전쟁부터 베트남 전쟁 등에서 전사하셨던 우리의 국군, 경찰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1개국 유엔군 참전 전사자들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바로 이곳이죠. 네,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걸 보니까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네요. 네, 저도 예지 씨처럼 똑같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릴까요?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배우 전예지,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2, 1. (2021년) 소해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높이며 사회적 약자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모범적이고 안전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2022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